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권이란 무엇인가부터 한번 보게 될 텐데요. 늘상 해온 대로 도의식 체계도를 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잡고 나서 우리 교과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식 체계도 좌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요, 헌법 제21조를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정보공개와 관련된 문제는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은 이제 항상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해놓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이제 법률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문제는 이제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법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보게 될 텐데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헌법 제21조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사 표현의 자유,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 정보공개 청구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같은 문제가 지금 화살표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헌재의 판례에 따르게 되면 이 같은 이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 형성의 자유가 그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형성의 자유. 의사 형성의 자유가 이제 그 전제가 되어야 되고, 또한 이와 같은 의사 형성의 자유가 실제로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국민의 알 권리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알 권리는 표리의 일체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의 자유에서 알 권리는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이와 같은 알 권리에 대해서 또 헌재가 자유권적 성질뿐만 아니라 청구권적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청구권적 성질의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권적 성질이라는 것은요, 이제 소극적 방해배제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죠. 정보원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정보원에 접근, 소극적 방해배제 청구권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청구권적 성질로서 적극적인 정보공개 청구권까지도 인정된다. 필요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수집이 가능한 정보공개 청구권까지도 인정된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발 나갑니다. 또 한 발 나가기를, 이 같은 정보공개 청구권은 자기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헌재 판례 판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까지도 인정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제가 나온 학교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 과연 고려대학교 역시도 정보공개 의무를 지고 있는 부담하는 공공기관일 것인가? 이 같은 내용은 이제 정보공개법 제2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급 학교를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국공립학교인지 여부를 불문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대학인지 아니면 고등학교인지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도 불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공기관에 포함이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졸업한 입장에서 기성회비를 낼 이유가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학교는요, 그것을 공개해야 될 의무가 인정이 됩니다. 저의 직접적인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죠. 이와 같은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까지도 인정된다라고 본 것이 바로 헌법재판소 입장이고, 또한 대법원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헌법 제21조에서 화살표가 쭉 연결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까지 이렇게 가고 있죠. 헌법에 의해서 직접 보장되는 구체적인 권리가 바로 정보공개 청구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교과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교과서에서 로마자 1번에 있는 내용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 제도의 그 의미와 취지에 대해서 다뤄놓고 있는데,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국가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를 우리가 정보공개 제도다라고 합니다. 이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이와 같은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정보의 빈부격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에게 국가의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이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보공개라는 것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알 권리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민주주의 실현, 정확한 행정정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치적 의사 형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면, 이제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웠고, 물론 이제 잘못 배운 것이죠. 호남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 있어서는 빨갱이 수장이다.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이거 제대로 된 정보가, 우리에게 이제, 제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제대로 정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같은, 의사를 형성했다.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국민의 국정 참여, 효과적인 이제 행정 참여를 위해서는 일정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이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국민의 권익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이제 행정소송법에 보게 되면요, 행정소송법에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 25조에 보시게 되면 그 같은 내용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행정청과 국민이 이렇게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됩니다. 이럴 때 어느 쪽이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요? 당연히 행정청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소송상 무기대등의 원칙, 무기평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점에서 법원에 행정심판 기록 제출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들을 전부 다 제출받아서 원고에게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있어서 무기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행정통제를 국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행정정보들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근거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로마자 2번에 있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시게 되면 사인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해서 일정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를 말한다. 이제 헌법 제21조로부터 인정되는 권리다라고 봐도 헌법이 이제 공법이니까 공법상 권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는 1996년도 12월 31일자로 정보공개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 제5조 1항을 근거로 해서 인정되는 정보공개 청구권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정보공개법도 공법이죠. 따라서 이제 공법상 권리라고 볼 수 있겠고, 판례는 대법원 역시도 부처적 권리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정보공개 청구권에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과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 모두 다 포함이 된다.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겠죠. 이제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시민단체가 경찰서장을 상대로 해서 일정한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단체 자신의 어떤 법률상 이익과 관련이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시민단체가 단체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우리가 단체 이름으로 제기한 소송을 단체 소송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단체 소송은 자신의 단체의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객관적 소송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다음 테마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단체 소송에서도 원고적격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인정된다는 점,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겠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1번과 2번에서 자신의 직접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정보냐, 그렇지 않느냐, 방금 말씀드린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만약 이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경우죠, 비공개 결정이 나오는 경우에 소재기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의 근거에서 이론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겠고요. 다음 테마에 가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논의를 권리구제수한 논의를 할 때는 실정법상 이제 근거들을 가지고 어떻게 원고적격을 인정시킬 것인지 법기술적인 부분들도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이제 법적 근거가 나오는데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법적 근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면요. 양가로 1번에서 헌법적 근거를 먼저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에 가시게 되면 이제 법률적 근거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적 근거 논의를 하면서 정보공개 청구권의 법적 근거 논의를 하면서 주로 논의되는 그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도의식 책에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제 헌법적 근거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헌법적 근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문제점에 보시면 헌법에 의해서 직접 인정되는 구체적 권리인 것인가? 그러니까 정보공개법이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1996년도 말에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보공개 청구권이 헌법에 근거해서 직접 인정되는, 직접 보장되는 권리라고 하게 되면 1996년도에 만들어진 98년도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시행 일자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98년도 이전에도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헌법에 근거해서 직접 인정되는 권리겠죠. 그것이 아니라 1998년도부터 인정된 권리가 바로 정보공개 청구권이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것은 법률적 권리다. 법률에 근거해서 비로소 인정된 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결론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만약 헌법에 의해서 직접 인정되는 권리라고 한다면 과연 그 근거 조항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 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반가로 2번에 학설 보시면요, 부정설, 긍정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부정설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문제점에 있는 동그라미 1번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1번. 헌법에 의해서 직접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가 부정설이고요. 헌법에 의해서 직접 보장되는 권리다가 긍정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긍정설 안에 보시게 되면 또다시 학설이 3개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동그라미 2번 내용이죠. 만약에 헌법에 근거해서 직접 보장되는 권리가 맞다면 과연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 문제가 긍정설 내에 있는 세부 학설들에 해당할 것입니다.
부정서를 보시면 법률에 의해서 구체화되기 전에는, 즉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개개 국민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견해가 바로 부정설인데, 현재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긍정설에서는 헌법에 의해서 직접 보장되는 권리다. 그런데 아까 이제 도의식 체계도의 헌재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21조로부터 바로 도출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씩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21조다. 거기서 이제 21조 플러스 10조의 행복추구권, 그 다음에 21조 10조 플러스 34조까지 가서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렇게 좁혀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통솔의 판례 입장은 바로 이제 표현의 자유설입니다. 표현의 자유설, 헌법 제21조로부터 바로 도출된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구체적 권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도의식 체계도에서 봤던 그 순서는 아래에 있는 박스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판례를 보시면 대법원 정보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정보의 접근 수집 처리라는 게 바로 뭐죠? 알 권리죠, 알 권리. 그 내용으로 하는 알 권리는 이제 알 권리가 접근 수집 처리까지가 알 권리고 21조에서 직접 보장되는 권리다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설의 입장을 취했고요. 그다음 이제 헌재 보시게 되면 헌법상 행정의 정보 공개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지만, 그러니까 헌법에 이제 정보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따로 다루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명문 규정은 없지만 어디서부터 가져오겠다? 21조의 표현의 자유로부터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 정보에 대한 일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청구권.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에 의해서 구체 없이도 헌법 제21조에서 직접 보장되는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괄호에 보시면 청구권적 성질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권적 성질 이 부분이 바로 적극적 정보공개 청구권입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권리 보장을 통해서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의사 표현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알 권리 보장이 전제가 되어야지 자유로운 의사 형성, 정치적 의사 형성이 가능해질 수 있고, 자유로운 의사 형성이 가능해져야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게 단계적인 순서를 잡아놓고 있는 것이고요. 알 권리라는 것은 이제 표리일체 관계라고 헌재가 보고 있죠. 표현의 자유, 의사 표시의 자유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이제 알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이제 두 개가 있었죠. 뭐 있었나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청구권적 성질 이 부분이 바로 정보공개 청구권이고, 이 정보공개 청구권이 바로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까지 포함된다. 이게 이제 방금 우리가 봤던 도의식 체계도 내용입니다. 다시 이제 도의식 체계도로 한번 가보시게 되면, 헌법적 근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헌법 제21조로부터 바로 도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게 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화 법률로서, 물론 이제 이미 정보공개 청구권 인정됩니다.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확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보공개법이 제정이 됩니다. 아래로 화살표 내려가 보시게 되면, 1996년도 12월 31일 날 제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아래에 있는 이제 정보공개법 4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조. 이제 법전 펴주시고, 4조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항이죠. 정보의 공개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보충적으로 적용되고 또한 이것이 바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보공개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 4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정보공개법이 바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이죠. 그러면 이 같은 이제 정보공개법이 199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이 같은 이제 논의에 대해서 이제 기폭제가 됐던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관한 사건이었는데요. 이거 오른쪽에 보시면 1991년도에 청주시가 이제 좀 선각자적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죠? 청주시 의회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의결을 했어요. 조례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하게 되면요. 이제 조례안은 그 지방의회에서 그 재적 의원의 2분의 1 이상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석 의원의 2분의 1 이상 과반수가 이제 찬성을 해서 조례안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같은 이제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은 조례 공포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조례를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방의회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그 조례안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조례안에 대해서 뭐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하면 그 조례로서 법으로서의 효력이 바로 발생을 하게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규칙 있죠? 규칙. 예, 자치규칙이라는 거. 그거와 달리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는 전부 다 법이에요. 예, 전부 다 법, 명령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이제 공포를 함으로써 이제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방자치법 26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와 같은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제2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부권 행사예요. 제2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누구겠습니까? 청주시장이겠죠. 이 청주시장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청주시장의 뭐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공개돼 버릴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청주시장이 이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합니다. 제2요구를 해요. 그러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조례안이 폐기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재의결을 해야지 다시 넘길 수가 있는데 재의결 정족수가 굉장히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과반수였는데 첫 번째 의결할 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그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3분의 2가. 뭐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올라가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항상 두 번째 안건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그만큼 찬성률이 항상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회부돼서 온 제2요구를 받아온 그 조례안에 대해서 3분의 2를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뭐 당시 이제 청주시 의회가 정말 성각자였던 것인가 이것마저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이것마저 통과를 시켜버리니까 청주시장은 이제 난감한 거죠. 이럴 때 이제 청주시장이 또 한 번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 수 있는, 통제를 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방자치법 제172조 3항에 보면요. 이 같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례가 아닙니다. 조례랑 조례안은 구별을 하셔야 돼요. 조례로서 효력이 발생해야 조례고 아직은 이제 안의 상태입니다. 조례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이거 이제 웃긴데요. 이게 이제 원고가 누구예요?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장이죠. 청주시장입니다. 피고가 누굴까요? 이때 피고는 지방의회입니다. 청주시 의회예요. 지방자치단체장도 행정기관이고요. 여러분들 청주시 의회, 지방의회가 입법기관인가요? 입법기관은 우리나라에 국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주시 의회는 무엇이냐? 얘들도 청주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행정기관하고 행정기관 사이에서 이제 권한 행사에 대한 다툼의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누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행정기관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청주시장이. 이게 뭐냐 바로 기관소송이거든요. 이게 바로 기관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3조 4호에 있는 기관소송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관소송은 우리 행정소송법 제45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제 행정소송법 45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기관소송인데 45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객관소송 법정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알기 쉬운 행정법에 배우신 대로 항고소송하고 이제 당사자 소송은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서 제기하는 주관적 소송이고 민중소송하고 기관소송은 단순한 행정통제를 위해서 제기하는 객관적 소송입니다. 민중소송은 뭐라고 했죠? 주민투표나 국민투표 또는 당선인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것들이라고 했죠. 주민투표의 결과를 무효화시켰을 때 자신의 어떤 직접적인 권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간접적인 관계는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다른 정당 소속 후보가 당선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당선 무효 확인을 받는다라고 해서 기분이 좋을 뿐이죠. 그죠? 이것이 뭐 자신의 직접적인 권리와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중소송은 주관적 소송이 아니고요. 그다음 또 기관소송이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자 자체가 원고가 행정기관입니다. 그죠? 맨 처음에 배우신 대로 행정기관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했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 의무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어떤 권리와 관련된 제기한 소송이 아니죠. 이런 게 객관 소송인데 이제 방금 뭐라고 했냐면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이 정한 자에 하나요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률의 개별법에 따로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법정주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객관 소송 법정주의 원칙이라고 하고 민중소송과 관련돼서 민중소송 법정주의 원칙, 기관소송과 관련된 기관소송 법정주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지방자치법 172조 3항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은 누가 소송 제기합니까? 청주시장이 제기합니다. 그건 기관소송이죠. 그러니까 법에 따로 근거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게 어디 있다? 172조 3항에 있다는 겁니다.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법은 행정소송법.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률들은 전부 다 행정소송에 관한 개별법이죠. 특별법입니다. 개별법이 이제 지방자치법 172조 3항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원고는 청주시장이고 피고는 청주시 의회고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1심이 대법원이거든요. 최종심도 대법원이고요. 예.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내리죠. 대법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방자치법 2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22조, 예, 지방자치법에 보시게 되면요, 예, 지방자치법 22조에는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고, 23조에는 이제 규칙 제정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 지방자치법 22조에 조례 제정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제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 이제 본문에서 이제, 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방의회는 그 소관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단서가 있고요. 단서가. 이제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요, 헌법 제 117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117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이제 단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조례의 규율 내용이, 권리 제한, 그리고 의무 부과.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또는 이제 벌칙이죠. 벌칙. 예, 이와 같이, 예, 불이익한 내용을 규율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 무엇이 필요하다? 예, 법률 위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 위임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저기 강론의 지방자치법에 가게 되면, 요 부분에 대한, 예, 단서 부분에 대한, 예, 위헌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통설 판례 입장이고요. 왜 그러느냐면, 아무리 헌법 제 117조에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렇다고 이것이 이제 무제한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예, 자신의 관할 사무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 법률 요구가 어디 있어요? 일반적 법률 요구가 헌법 제 37조 2항이 있죠. 예, 이 같은 헌법 제 37조 2항에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는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된다라고 돼 있고 이것을 이제 얘가 확인을 한 규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법원은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 이 본문과 관련돼 가지고는 예, 헌법 제 21조에 예, 알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밖에 없다. 원래부터 국민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고 이것이 이제 청주시 주민들, 시민들이라고 해서 또 달리 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 권리를 확인한 것이 지나지 않고 또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예, 그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이 같은 내용이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같은 이 같은 불이익 규정이 없었다 이겁니다. 없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해당 사항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여기 이제 해당 사항이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그 같은 조례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22조 단서만 피하면 되는데 피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헌법 제37조 2항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도 부합한다라고 해서 결국 기각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 같은 조례가 있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정보공개법 제4조를 아까 1항 봤었죠? 4조 2항을 한번 보세요. 2항을. 근데 방금 이 조례안은 96년도에 정보공개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정보공개법이 그 뒤에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서 이제 4조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정보공개 조례안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까지도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조례인데 당시에는 이제 정보공개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조례였다. 그러나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이번에는 법률적 근거를 보도록 합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 공공기관 전반과 관련돼서는 이제 정보공개법이 있다라고 했고요. 4조 1항이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은 교육기관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이라고 부르는데 요걸 제가 제시를 해놓은 이유는 정보공개와 관련돼서 문제가 제일 먼저 출제가 됐던 게 이제 행정고시 문제였었는데요. 행정고시 문제에서 사립학교로 맨 처음에 등장을 했습니다. 사립학교로. 그래서 이제 당시 문제 풀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을 적용을 시키고, 그다음 여기에는 별도의 불복 관련된 규정이 없어요. 불복 관련된 규정이. 그러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결정을 한단 말이죠.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불복하는 방법이 어디 나와 있겠어요? 정보공개법에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법에 이제 18, 19, 20, 21조 이렇게 4개 조항에 불복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을 적용을 시키는데 이 법에는 별도의 불복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일반법인 정보공개법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그 다음 판단을 내리는 그 같은 문자가 출제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교육 관련 기관 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같이 좀 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그래도 이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조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방금 그 얘기죠.
조례에 근거한 정보공개 청구권의 인정이 가능하겠는가? 정보공개법은 96년도에 개정이 됐다. 근데 이 청주시 의회가 만든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안입니다. 안이 빠졌네요. 조례안. 조례안은 이제 91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91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주시장이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결 무효악의성을 제기했더라고요. 그렇죠? 재의요구를 했고 재의결이 또 돼서 돌아왔고 다시 재의결 무효악의성을 제기를 한 사건이었고요. 판례 판실 보시면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그 근본 내용으로 하면서도 이게 바로 헌법 제21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라는 뜻이죠. 이로 인해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같은 불이익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은 뭐죠? 도의식체계도에 있는 지방자치법 22조 단서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단서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22조 단서에 해당했다면 법률의 위임이 따로 필요했을 텐데 22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 위임이 없어도 무엇이다? 법률유보 위반에 따른 위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조례안의 위법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22조 단서 상황이었으면요, 법률유보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었겠죠. 아래 보시면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는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동그라미 1번 헌법 제21조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는 원래부터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22조 단서 쪽, 지방자치법 22조 단서 쪽 해당 사항 없으면 따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문제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또한 정보공개법 4조 2항에서 1항은 일반법 규정이고 2항에서 조례장의 근거를 두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 당시 정보공개 조례가 권리제한 의무부과 조례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 보시게 되면 정보공개에 관한 이제 개별법 박스가 있는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 제19조에 뭐 있습니까? 19조에 처리기간 설정 공표 규정 있죠? 이거 이제 어디서 배웠나? 이거 부작위 위법행위 소송 이야기하면서 배웠었습니다. 처리기간 역시도 그 각각의 처분에 대한 적정한 처분 기간, 필요한 기간이 며칠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것이죠. 처분 기준 설정 공표. 이것은 이제 특히나 재량행위에 있어서 행정청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재량권을 행사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이제 만들어 놓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니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행정처분을 하는 기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주는 것이죠. 또한 이제 공통처분 절차로서 이유 제시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 제시 역시도 이 같은 처분을 왜 하게 되는 것인지 그 근거와 이유, 법적 근거와 사실적 기초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원사무처리관할 법률 제7조에 따른 사무편람 비치나 아니면 처리 기준표 고시 등등도 역시 행정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조항인데 우리 이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해서 분쟁 상황을 같이 주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정보공개 그 도의식 체계도로 돌아오시면 좌측 하단에 정보공개를 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3단계로 먼저 정보공개법 여러분들 한번 펴보시고요. 법전을 피시고 10조를 보십니다. 10조를 정보공개 청구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것이 헌법에 근거해서 직접 보장되기는 한다. 그러나 국민의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가 공공기관이 정보를 알아서 스스로 공개해야 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뭐라고요?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가 정보공개 청구권이다. 이렇게 판시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국가에게 정보공개 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그에 대응한 권리도 인정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권리도 인정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같은 이제 사인의 공법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 정보공개법 10조입니다. 10조 1항 보시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 이제부터 청구인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당의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그 다음에 정보의 내용을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안 돼요. 내용과 그 다음에 공개 방법도 열람을 하고 싶다거나 또는 복사, 사본을 원한다거나 이와 같은 방식을 정해주면 공공기관은 그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고요. 이게 정보공개 청구 1단계입니다.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라고 밑에 괄호를 쳐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도
상대방의 정보공개 결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이 있어야지만은 비로소 정보공개 청구권이 실현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정보공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건일 뿐입니다. 요건일 뿐입니다. 이거 자체로서 바로 정보공개 청구권이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족적 공법행위가 아니라 정보공개 결정이 있어야만 한다. 행동요건적 공법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단계 넘어가도록 합니다. 2단계,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정보공개 할까 말까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바로 11조에 있습니다. 11조. 역시 이제 법전에 여러분들 11조 가보시고요. 11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11조 보시면 공공기관은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조가 뭐였죠? 정보공개 청구였죠?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야지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공개 여부를 처리기간이 며칠이라고요? 처리기간이 10일입니다. 이 항을 보시면요.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규정에 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제 연장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요. 제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박스 부득이한 사유 한번 보시고요. 특정 공공기관에 대해서 일시에 많은 정보 공개 청구가 돼서 문제가 된 경우, 과부하 걸린 경우나 아니면 이제 공개 청구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마지노선 며칠까지 잡는다고요? 20일까지 잡습니다. 마지노선. 그 다음에 정보를 생산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에 관련이 있는 제3자의 의견 청취,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등의 사유.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공공기관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면요. 직접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직접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라는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맨 처음에 생산을 한 겁니다. 작성을 했어요. 얘가 이제 작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이제 B라는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뭐 하고 있냐?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하냐면 국민은 얘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갑은 얘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 뭐라고 했냐면 정보를 생산하는 공공기관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거죠. 얘의 의견을 청취를 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개 청구된, 그러니까 공개 청구 대상 정보인데요. 그러니까 뭐 A라는 정보를 공개해달라라고 했는데 그게 누구의 정보라고요? 그게 정보 주체가 따로 있는 겁니다. 정보 주체가 제3자의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사례집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욕탕 수질 검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여기가 자기네 집이에요. 이렇게 자기네 집인데 이 집에서 얘가 이렇게 우물입니다. 우물을 파가지고 이렇게 갑이 여기서 이제 이걸 식수원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우물의 수질이 예전과 같지 않다. 예전과 같지 않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인근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는데 그곳인가? 라고 의심을 하다 보니까 얘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목욕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누가 가지고 있는 목욕탕이에요? 을이 운영하는 목욕탕입니다. 이가 목욕탕이에요. 목욕탕. 그런데 군수가 공공기관이죠. 군수 행정청이 이 목욕탕에 대해서 뭐랬다? 수질 검사를 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질 검사를 했던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수질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얘가 궁금해지게 되죠. 이런 경우 이제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라기보다는 뭘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니까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 주장은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질 검사 결과에 대해서 얘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보를 공개해 주세요. 정보공개 청구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가 만약에 이제 괴산군수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요, 여기가 이제 괴산군입니다. 괴산군, 고추가 유명하고요, 그죠? 그리고 저희 집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괴산군수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딱 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이제 정보공개법 11조 3항을 한번 보세요. 3항이 뭐라고 돼 있나?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나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라고 인정할 때, 그러니까 공개 청구가 된 정보가 이 수질 검사 결과에 대한 이 정보거든요. 누구의 정보입니까? 지금 이게 누구의 정보예요? 의의 정보입니다. 그렇죠? 의의 정보. 그렇다면 얘가 누구예요? 얘가 정보 주체입니다. 정보 주체. 그러면 여기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은 갑이고, 공공기관은 괴산군수입니다. 그럼 얘는 누구? 얘는 제3자죠. 제3자. 그렇죠?
제3자와 관련된 정보죠. 사망에서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하고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시행령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 시행령 7조를 보시면 제3자의 의견 청취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경우 10일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보공개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전산정보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고 부분 공개 가능 여부 결정이 오래 걸리는 경우 그러니까 전산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공개법 2조의 정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에 보시게 되면 2조 1호에서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작성해서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어도 상관없고요. 다른 기관에서 작성을 했는데 현재 취득해서 보유 관리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문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죠? 전자문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보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그 밖에 이해해주는 매체 그래서 정말 다양한 형식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 다 공개해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행령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산정보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산정보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파일로 되어 있는데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전산적으로다가 분리시키기 때 좀 시간이 걸릴 때 이럴 때 그다음에 천재지변이나 업무량 폭주 등으로 인해서 불가피할 때는 10일 정도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2단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법 11조 2항 봤습니다. 11조 2항. 그 다음 다시 우리 도의식 체계도로 가보게 되면 2단계에서 오른쪽에 괄호에 정보공개법 11조 1항 2항 제시되어 있고요. 1항에 10일, 그 다음 2항에 20일 이렇게 제시해놨습니다. 그 다음 또 11조 중요한 게 5항 또 있습니다. 5항. 11조 굉장히 중요한데요. 5항. 5항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주거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할 때 뭔 소리죠? 무응답. 그렇죠? 무응답. 방금 전에 위에서 보기를 11조 1항과 2항에서 최장 마지노선 20일 안에는 결정해라. 공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일이 지나도록 무응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20일이 지나도록 초과해서 무응답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5항에 보시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무응답하고 있을 때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비공개 결정.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다. 본다가 이렇게 안경 쓰고 보고 이런 게 아니고 본다. 법에서 원래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간주하다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요즘에는 본다 이렇게 합니다. 본다라는 것은 바로 간주한다 또는 이제 의지한다 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무응답을 했는데, 무응답을 했죠. 뭘 했는데?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쵸?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20일이 지나도록 무응답을 했어. 그러면, 이거를 비공개 결정으로 본다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뭐로 본다? 거부로 본다. 그쵸? 거부로 본다? 간주하다랑 묶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간주거부 규정이 되는 겁니다. 간주거부 규정이 되는 거야. 간주거부 규정. 그 얘기가 바로 밑에 있는, 정보공개법 11조 5항의 간주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신속한 권리구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속한 권리구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놈아가 공개 청구를 했는데, 끝끝내 무응답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쵸?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원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이렇게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작위가 성립이 돼야 되겠죠?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에 부작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첫 번째,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법률상 의무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된다. 네 번째, 무응답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인용 판결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판례는 이 당사자의 신청과 관련돼서 처분에 대한 신청이어야 하고 또한 신청권이 인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봐요. 정리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이 있어야지만 뭐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정보공개 청구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정보공개 결정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니까 정보 공개 결정은 처분이란 말이에요. 정보 공개 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신청이 있었던 게 맞죠. 그리고 우리 이제 정보공개법 제5조 보세요. 5조에 뭐라고 돼 있나? 5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조항인데 5조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라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신청권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청구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법규 명문상 신청권이 인정이 돼요. 인정되죠? 그리고 이러한 신청권은 뭐라고 했죠? 예, 응답 신청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법률상 의무는 판례가 응답 의무라고 봐요. 응답 의무라고. 국민에게 권리가 인정되면 국가에게 의무가 인정됩니까? 당연히 인정되죠. 국가에게 의무가 인정되면 국민에게 권리가 인정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했죠. 그쵸? 예. 권리가 의무보다 더 좁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권리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무가 인정됨과 동시에 권리의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실체법에 보호받는 이익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바로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국가 쪽에 국가적인 어떤 공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예, 국민에게 개인적 권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에게 공법상 권리가 인정이 되면 이게 더 좁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응답 신청권이 방금 인정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응답 의무를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상당한 기간은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이 따로 있으면 이게 정보공개법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경과하면 당연히 상당한 기간 경과가 인정됩니다. 지금 법에서 뭐라고 했냐? 20일이 마지노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일이 지났으면 당연히 인정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무응답하고 있었어요. 무응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부작위에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라고요. 100% 승소합니다. 100% 승소해요. 그럼 굳이 소모적으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거쳐오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 행정처가 또 뭐 하겠어요? 괴산군수에 거부처분하겠죠. 그럼 또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100% 승소하는 문제니까 예,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거칠 필요 없다. 바로 거부처분부터 싸워라. 이렇게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간주거부 규정을 둔 것이다 이겁니다. 간주거부 규정을. 예, 그래서 밑에 보면 부작위 위법 확인송 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정보공개 영역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송이라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송이라는 걸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야 됩니다. 정보공개 영역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이거 이제 아까 11조 3항에서 봤던 거예요. 그죠? 예, 목욕탕주인 을의 정보, 제3자 을과 관련된 정보면 뭘 해주기 위한 거냐면 여러분들 정보공개법 21조 1항으로 가보세요. 예, 법전에 정보공개법 21조 1항으로 가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법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관식 시험에서는 불가피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예, 꼭 법전을 준비를 해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제 근 10년째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을 보고 이런 걸 느껴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선생님 막 되게 똑똑해요? 막 이래요. 저를 뭐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시는 의미가 없습니다. 법전에 가지고 하나씩 이건 몇 조에 있고 이건 몇 조에 있고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가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행정법을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하시려면 예, 당연히 이제 법전에서 필요한 조항들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확인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21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1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조 3항이 뭐였죠?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예, 알려주고 또한 의견 청취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11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예, 당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기 정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공개 결정이 나오기 전에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조 3항에 따라서 제3자에게 너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왔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 보시게 되면 밑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가서 어떻게 돼 있어요? 3단계를 가는 그 과정 중간에 비공개 요청이라는 걸 제가 잡아놨죠. 이게 방금 전에 봤던 거죠. 그렇죠? 제3자가 정보공개법 21조 1항을 근거로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물론 제3자와 관련된 정보일 때입니다.
오직 공익과 관련된 정보가 아니라 어떤 특정인의 어떤 프라이버시권 침해 또는 영업상 이익의 침해 등등과 관련된 제3자와 관련된 정보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단계 정보 공개 여부 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yes, 아래로 내려간 건 no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no는 뭐야? 비공개 결정한다는 겁니다.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누구 쪽에서 침입적입니까? 제3자 쪽에서는 어휴 다행이다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청구인 쪽에서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청구인이 비공개 결정에 위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법한 비공개 결정에 대해 청구인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바로 뒤지시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쉬는 시간에 한번 보세요. 어디 있냐면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은 26조에 있고요. 26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은 58조에 있습니다. 26조에 보게 되면 행정소송 플러스 행정심판 이 두 개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58조에는 오직 행정심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불복 방법, 요건 이제 심판법이니까 심판만 포함이 돼 있어요. 불복 방법을 뭐한다? 알려준다, 고지해준다. 그래서 이제 불복고지라고 해요. 고지제도라고 하죠, 고지제도. 그런데 이건 일반법에 있는 것이고, 우리 정보공개법에는 별도의 특별규정을 따로 두고 있어요. 13조 보시게 되면요, 13조 4항에 정보공개법 13조 4항을 보시면 사실 이제 많아 보여도 여러분들이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언급한 것들 몇 개 한번 추려보시면 조항 몇 개 안 됩니다. 사용하는 게. 13조 4항에 보시게 되면요. 13조 4항에 보시면 공공기관은 11조 규정에 의하여 11조가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 규정이었죠. 정보의 비공개 결정입니다. 비공개 결정 밑줄 보시고 비공개 결정을 한 때는 그 사실을 누구한테 불이익하다고요? 제3자가 아니고 청구인한테 불이익하죠.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되고 이때 밑줄 비공개 이유 그 다음에 불복 방법 및 불복 절차 밑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공개 이유는 거부처분 사유죠. 거부처분 사유 이것은 바로 행정절차법 23조의 이유 제시에 대한 특별규정입니다. 이유 제시에 대한 특별규정이고 불복 방법이나 불복 절차 이것은요 고지제도에 대한 특별규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비공개 결정할 때는 청구인한테 불이익할 수 있으니까 이 친구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yes 오른쪽으로 하시게 되면 정보공개 결정을 때리는 거죠. 정보공개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우선 청구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13조 1항이죠. 청구인은 누구예요? 얘한테는 수익적이죠. 얘한테는 유리한 결정입니다. 얘한테는 왜 알려줘요? 왜 알려주냐면 13조 1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13조 1항 공공기관은 11조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이번에 공개를 결정하는 거예요. 공개를 결정할 때는 공개 일시, 공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된다. 어디서 공개해 줄 것인지를 알려줘야지 와서 보든지 가져가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불복과 관련돼서 통지하는 건 아니고요. 와서 공개 받아라. 공개 실시를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3자에 대한 통지 이건 뭐야? 제3자에 대한 통지는 제3자가 방금 뭐였습니까? 비공개 요청했잖아요. 내 정보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에는 제3자 쪽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공개법 21조 2항이에요. 21조 아까 우리 봤던 거네요. 21조 한번 보세요. 21조 아까 우리 1항 봤었습니다. 1항에서는 비공개 요청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었고요. 21조 2항에 보시면 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1항에서 아까 비공개 요청했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를 해줘야 된다. 공개 결정 이유 이 부분은 당연히 이유 제시에 대한 특별 규정이고요. 공개 실시를 명시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공개 실시를 이미 해버리면 제3자는 뭐 하겠어요? 아까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하겠지만 제3자는 공개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3자가 공개 결정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요. 만약 그 전에 공개가 실시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공개 실시를 막기 위한 거 아니에요?
내 정보가 이미 공개돼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오픈됐는데 어떻게 그걸 주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개 실시를 막기 위해서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건데 공개 실시 일을 알지 못한다면 언제까지 물론 청구기간이 90일이고 소송 제기하는 제소기간이 90일이겠지만 정보공개법에 보게 되면요 21조 3항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공개 결정을 하고 나서 실시일 사이에 있어서 30일의 간격만 두면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물론 30일 이상입니다. 그럼 딱 30일 뒤에 공개할 거라고 한다면 이 친구가 제소기간은 90일이지 한 50일 돼서 소송 제기하자. 나 지금 너무 피곤해. 이러고 있다가 30일 지나버리게 되면 이미 다 공개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행정소송 제기해봐야 법원이 받아주겠어요? 야, 너가 소송 제기하는 이유가 뭐야? 공개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공개됐단다. 그럼 협의의 소위금별로 각하시켜버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막으려고 공개 실시를 알려주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21조 2항이었습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살표를 쭉 따라 올라오셔가지고 법적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성질. 항상 우리 지금 배우는 내용이 행정작용법 파트이긴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결국은 구제법 파트에 국가배상, 손실보상, 행정쟁송에 대한 문제로 모든 것이 귀결됩니다. 행정법의 모든 내용은 행정구제법에서 집대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성질 검토와 그다음 구제 방법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그 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법적 성질을 보시게 되면 먼저는 공개 결정, 정보 공개 결정이 처분인지부터 봐야 됩니다. 처분이 아니면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되고 처분이면 항고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행정처분이 맞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정보공개 청구권은 구체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결정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이와 같은 권리가 실현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처분성이 인정이 당연히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재량행위일까요? 기속행위일까요? 이 같은 문제가 남겠죠. 처분성 논의를 들어간 다음에는 반드시 기속재량에 대한 논의가 나와야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은 이제 정보공개법 3조 먼저 보시고요. 3조. 3조. 더 무엇보다 중요한 조항이죠. 너는 다 중요하다냐. 정리해보세요. 몇 개 없습니다. 3조 보시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개 의무 규정을 따라서 정보공개 결정은 원칙적 기속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예요. 그러면 이 3조를 19조랑 한번 연결시켜보세요. 19조. 19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왜 19조라고 하죠? 9조. 9조 한번 보시게 되면 구조 1항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이런 이제 3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정보공개 결정은 기속행위다 라고 한 건데 뒤에 보면 다만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능 규정을 두고 있네요. 그렇죠? 재량행위죠?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원칙적 공개, 예외적 비공개입니다. 그러면 예외적 비공개가 기준이 될 텐데 그 밑에 있는 게 제1호부터 8호까지 있어요. 다음 각 호에 8개가 있습니다. 이 8개가 바로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을 하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 재량행위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도의식책에도 보시면요. 공개 청구를 한 그 대상 정보가 뭐냐 봤더니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구조 1항 단서 X 동그라미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더라. 그러면 이제 정보공개법 3조에 따라서 반드시 공개해야 됩니다. 기속행위가 되는 것이고 비공개 대상 정보더라. 이렇게 되면 구조 1항 단서를 그대로 적용시켜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재량행위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정보공개 결정의 법적 성질을 봤으면 특히나 청구인이 불복하는 상황을 봐야겠죠. 청구인이 불복은 어디에다가 합니까? 비공개 결정했을 때 불복하죠. 밑에 보시면 비공개 결정 네모칸이 나옵니다. 비공개 결정이라는 것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를 말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행정처분인가? 행정처분이면 뭐가 되겠죠? 소극적 행정행위, 그죠? 거부처분이 될 겁니다. 거부처분. 그래서 거부처분이 성립을 하려면 처분에 대한 거부이면서 신청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처분에 대한 거부가 맞느냐?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거부죠. 비공개 결정은. 근데 방금 우리가 정보공개 결정이 처분이라고 했죠? 그러면 처분에 대한 거부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권이 인정되느냐? 요거 우리 아까 봤네요. 몇 조에 있었어요?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있었습니다. 5조 1항에 정보공개 청구권자 규정을 두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규 명무상 신청권이 인정돼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작위 얘기하면서 신청권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면은 이제 처분성 인정되죠.
거부 처분이 성립됩니다. 그럼 이 거부 처분은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거는 위에랑 똑같죠. 그렇죠? 위에랑. 정보공개 결정에서 그 화살표 땡겨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비공개 대상 정보 내에서 정보 비공개 결정도 재량행위가 될 수 있다. 정보공개 결정이 재량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동전의 양면이죠. 그쪽이 재량행위면 여기도 재량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불복 방법이 있을까 해서 또 화살표를 따라 내려와 보시면 정보공개 쟁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정보공개 심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정보공개 소송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요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냐? 요거 이제 다음 테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정보공개법 제 19조와 20조를 보십니다. 19조와 20조. 뭐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예요 지금? 거부처분이죠. 예,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겁니다. 19조 1항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청구인이 원고입니다. 청구인 밑줄 그으세요. 청구인이 밑줄 그으시고. 여러분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변수값이죠. 그게 뭔지 몰라요. 뭔지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청구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수값입니다. 청구인이면 누구나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청구인은 뭐에 대해서 불복해요? 공개 결정은 환영하죠.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거죠.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 이것은 바로 비공개 결정이고 이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이면 누구나. 20조 1항 보세요. 청구인이 불복하면 뭐에 대해서 불복해요?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죠. 정보공개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결정에 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청구인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청구인은 뭡니까? 5조 아까 봤던 그거예요. 5조로 가보세요. 얘가 바로 청구인이에요. 내가 바로 청구인. 5조 1항에 보니까 모든 국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바로 뭐예요? 청구인입니다. 청구인.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든 국민이 뭔지를 해결하면 돼요. 모든 국민이 뭔지.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판례가 뭐라고 하느냐. 모든 국민, 자연인은 물론 설립 목적과 관계없이 법인 및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모두 포함된다. 예, 법인이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 모두 포함된다. 이건 이제 모든 법에서 다 공통분모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사실상 명실공히 모든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정보공개 심판이나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해서 각하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청구인 적격이나 원고 적격이면 그래도 각하되는 경우가 없어요. 왜? 청구인은 정말 모든 국민이니까. 예, 같은 내용이 바로 왼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에 보시게 되면, 어떤 경우에 그러면 정보 공개 결정이나 이제 비공개 결정이 위법해지는 것인가? 요거 중요하죠. 예. 이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판례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그 다음에 책에 보면 무지하게 복잡해요. 제가, 수십여 개의 판례를 한 방에 정리를 해서 5단계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요거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요렇게 되어 있는 책이 없습니다. 권리남용. 이건 이제 정보공개 청구권 모든 국민한테 인정된다고 했죠. 좋다 이거야. 모든 국민 다 그런 권리가 인정된다 이거야. 근데 민법 2조 2항에 보시게 되면요. 1항의 신의 성실의 원칙, 2항의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바로 이겁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남용하면 안 된다. 이거 남용하면 안 된다. 남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직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벌레 사이트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막 남의 정보 다 캐내가지고 오직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를 캐낸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공공기관이 공개 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남용 금지 원칙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권을 행사할 때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는 비공개 결정을 해도 무조건 적법이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우리 이제 정보공개법 2조 3호를 한번 보세요. 2조 3호를 보시게 되면 공공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게 2조 3호가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3조로 넘어가죠. 3조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공공기관은 공개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공공기관이 아니면 공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공공기관입니까? 제가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이면 여러분들이 저의 모든 신상을 털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어디까지가 공공기관이냐? 이걸 알아야겠죠. 어디까지가 공공기관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 유치원도 포함됩니다. 사립 유치원도. 그렇겠죠?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동생도
정호는 결혼 안 해서 애가 없지만 저희 동생은 10년 전에 결혼해서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애가 이제 그 어린이집 이런 거 보낼 때 어린이집을 보냈더니 실제로 뉴스에 나오던 사건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조카 이름이 귤이인데요. 이름도 예쁘죠? 귤이. 귤이. 그 꼬맹이를 그걸 애를 막 욕하고 때리고 이런 짓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직접 키우겠다. 그래서 회사 때려치고 이런 경우에 사립 유치원 유아 어린이집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다 공공기관입니다. 정보공개법 법령에 따르면 다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정보를 다 내놔라 해도 걔들은 내놔야 합니다. 이런 건데 과연 공공기관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2조 3호를 보니까 공공기관이라 하면 국가의 기관이면 당삼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도 물론이거니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정보투자기관 애매하죠. 이게 뭐냐면 정부투자기관이라는 것은요. 국가가 자본을 50% 이상 출자한 기관이 바로 정부투자기관입니다. 사실상 정부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교육기관이 다 포함됩니다. 각급 학교가 다 포함돼요. 이런 사설하고는 포함이 안 됩니다. 사설하고는 공개해달라고요? 공개 안 해줍니다. 안 해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공기관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이때는 뭐 비공개 결정에도 뭐 상관없습니다. 처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이건 아까 봤었네요. 2조 1호죠. 정보공개법 2조 1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나 뭐 이런저런 것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지가 꼭 작성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또 지금 없으면 그 정보를 만들어줄 필요도 없는 겁니다.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권영길 씨라고 국민승리 21일 이렇게 하고 민주노총 위원장 했던 분 계시죠. 그분이 이제 특정 정부기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 이제 제도가 좀 미비된 부분이 있는 건데 공개 청구를 했더니 거부를 했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해놓고 나서 해당 정보를 삭제해버립니다. 최근에도 뉴스에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 이제 국정원의 그 선거, 당시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사를 할 때 그 뉴스에 보니까 뭐 하드웨어 자체를 경찰 측에서 삭제해버렸다. 이런 문제가 있죠. 수사 기록에 대해서 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경찰 기관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해버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이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지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가 지금 학자들로부터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정보공개법이 인정하는 정보공개제도는 현재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는 비공개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비공개 대상 정보냐 아니냐, 이건 우리 아까 기속행위 재량행위 했을 때와 같은 내용이고요. 만약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면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하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비공개 대상 정보가 맞게 되면 구조 1항 단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 행사의 문제로 갑니다. 공공기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경향을 해서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과 그 다음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8개가 있었죠. 각 호가 해당 사항에 관련된 공익 또는 사익 양쪽을 공개해야 될 법익과 공개하면 안 되는 법익 사이에 있어서 형량을 해서 어느 것이 맞겠는가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이고요. 이걸 왜 그러냐면 구조 1항 단서에는 8개 종류의 그 비공개 대상 정보가 공개 금지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 정보는 아니에요. 비밀 정보는 아니고 공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분 공개가 또 이게 특이한 건데요. 정보공개법 14조 봅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달리고 있네요. 그렇죠? 14조 보시게 되면 저는 정보공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험에서도 이 정보공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신하행시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다루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행정 절차와 정보공개. 이것은 최근 이제 행정법 학계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고요. 더 중요한 건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정확하게 그다음 가장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14조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구조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뭔 소리죠? 비공개 대상 정보 부분, 공개 가능한 부분이 공개 대상 정보 부분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겁니다.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정보 안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대상 정보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때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을 때에는 분리할 수 있다. 이게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함이 된 거냐면 공개 가능한 내용만 공개해도 공개 취지가 실현될 수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고소이랑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 대상 정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공개 가능 부분에 대한 공개 의무, 부분 공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대상 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개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분리가 가능할 때는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5번이에요. 5번 서로 혼합되어 있을 때 분리가 가능하면 전부 비공개 결정은 그걸로 위법입니다. 그렇죠? 공개 가능 정보는 공개해야만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이제 혼합되어 있는데 양자가 분리가 불가능할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화학적 결합입니다. 화학적 결합.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전체가 비공개 대상 정보랑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구조이랑 단서처럼 이익 경영에 대한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이제 도의식 체계도를 다 받고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3번부터 보시면 되죠. 3번. 정보공개 절차는 1, 2, 3단계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10조의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술된다라는 거. 그다음 이것은 정보공개 결정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되기 때문에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련 규정이 이제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절차 그림 보시면 이렇게 3단계, 10조, 11조, 그다음에 11조 4항 이렇게 연결됩니다. 2단계 보시게 되면 공개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데 1항에 따르면 10일이었었고요. 그다음 11조 2항에 따르면 10일 연장 가능했었습니다. 최장기간 20일이었었고요. 11조 5항에 따르게 되면 20일을 경과하게 되면 비록 명시적인 거부 의사표시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비공개 결정과 동일하게 취급해 준다라고 했는데요. 아래 박스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100% 승소할 것이기 때문에 신속한 권리구제 목적으로 별도의 간주 거부 규정을 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가로 3번의 사전 통지에 대한 내용은 제3자의 정보와 제3자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때는 정보공개법 11조 3항에서 제3자에게 그 사실을 너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1조 1항에 근거해서 비공개 요청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이와 같은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3단계 정보공개 여부 결정이 나올 때는 이런 방식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정보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이때는 그 정보공개 청구를 했던 청구인에게는 언제까지 와서 정보공개를 받으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3조 1항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제3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의 정보가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따라서 이 친구에게는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21조 2항에 따른 통지를 해주도록 하였습니다.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13조 4항에 따라 이유제시 및 불복고지의 특별 규정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 방법을 보시게 되면 우선 정보공개 방법은 밑에 판례를 보시면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부분 공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법 14조에 따르게 되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안에 공개 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즉 구조이랑 단서의 각호 8개에 해당하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을 때는 분리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고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 가능 정보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부 취소 판결을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분리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공개 방법과 절차 등에 비추어서 비공개 대상 정보,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공개 청구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 청구 취지 범위 내에 보시게 되면 공개 청구 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부분 공개하는 정보만으로 공개 가치가 인정될 때 부분 공개 의무가 인정되는 거라고 했고요.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을 때는 전부 다 비공개 대상 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이익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보 공개 결정의 법적 성질 로마자 5번 갑니다. 11조 1항에 직접 근거하여 정보 공개 결정이 행해지게 되고 이것은 정보 공개 청구권이라는 구체적 권리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행정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번의 재량 행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에 대한 공개 청구였던 경우에 있어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로마자 6번의 비공개 결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를 말하는 것이고,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에 대한 거부와 신청권이 필요한데, 앞에서 로마자 5번에서 정보공개 결정의 처분성을 인정시켰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거부가 맞고요. 신청권은 정보공개법 5조 1항을 근거로 법규 명문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보공개 결정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정말로 모든 국민이라고 했습니다. 5조 1항에 정해져 있는데 이 모든 국민과 관련해서 판례는 자연인은 물론 설립 목적과 관계없이 법인 및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도 모두 포함된다고 하면서 다만 지방자치단체만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실공히 모든 국민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즉 정보공개법 19조 1항과 20조 1항에 따른 정보공개 심판 및 정보공개 소송에서 원고 적격 및 청구인 적격이 흠결되는 경우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에 있는 박스 판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있고요. 거부 처분을 받은 자, 비공개 결정의 상대방, 즉 청구인입니다. 법률상 이익에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외에 별도의 다른 법률상 이익은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적격이나 원고 적격이 흠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정보공개 결정 여부의 그 위법 적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지자체기관, 정부투자기관, 그 다음에 시행령에 포함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판례에 따르게 되면 국가기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 이익이나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 바로 아래에 있는 소결입니다. 소결에 보시면 그 밖의 공공기관에 시행령 2조에서 언론기관 사기업은 제외하되 사립학교가 모두 포함됩니다. 각급 학교입니다. 각급 학교, 대학교부터 유치원까지 다 포함됩니다. 로마자 9번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다 설명이 된 부분이죠. 권리남용, 상대방을 오직 괴롭힐 목적이면 이건 비공개 결정해도 적법하고요. 공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이 당연히 적법하고요. 그다음 정보공개 제도라는 것은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그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판례에 보시면 공공기관이 직접 작성하였는지 경위는 불문하고 취득만 했으면 됩니다.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두 정보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아래에 보시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그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기한성이 있다라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정보 공개를 하고 청구를 하고 있는 청구인 쪽이고, 하지만 내가 지금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다, 폐기될 수 없다라는 것은 공공기관 쪽에서 입증해야 될 문제겠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부분 공개가 가능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익 형량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요. 비공개 대상 정보다라는 것에 대한 주장 입증은 공공기관 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건 이제 정보공개 청구인 쪽에서 주장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8개 8호까지는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보시면서 접하게 되실 겁니다. 이익 형량에 대한 문제는 정보공개, 이제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죠. 구조 1항 단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나 사익, 알 권리, 그 다음에 비공개를 통해서 보호돼야 될 이익, 공익이나 사익 형량에서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판단하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분 공개, 위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도 있었죠. 일부, 그렇죠? 전부 또는 일부. 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일부가 비공개 대상 정보일 때도 이익 형량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분리가 불가능할 때입니다. 위에서 이익 형량하는 것은 이제 분리가 불가능할 때죠. 그게 바로 부분 공개 7번의 동그라미 2번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개를 해야만 하는 의무, 공개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테마부터는 정말로 문제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거 있죠? 어떤 경우에 위법해지는가? 요거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앞에서 뭐 헌법적 근거나 뭐 이런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보신 데 있어서 법적 성질 검토하는 방법, 그리고 공개 결정 및 비공개 결정의 위법성 판단 기준 6개, 그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해 놓으시고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공개 청구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